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 있었던 미팅 파티 이야기이다. 미팅 파티는 커플 매니저들이 회원 유치와 카운슬링을 거쳐 엄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홍보성 이벤트다. 결혼정보회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행사이기도 하다. 오늘 있었던 파티에서 여자 회원 하나가 히스테리를 부렸단다. 심강우 지음 가면의 시간.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군요. 선우는 최 과장의 한 말을 곱씹어 본다. 그리고 여자 부모의 직업란을 확인할 때 그의 두 눈이 반짝 빛났던 걸 상기한다. 최 과장의 한 말은 선우의 머릿속에서 송두리째 굴절된다. 이 여자가 가진 것들은 정말 근사하군요. 선우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아침부터 뭐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네. 주옥 씨가 테이블 위에 바인더를 내려놓으며 말을 건넨다. 왔어? 선우는 애매한 표정을 짓는다. 주옥 씨에게 미소와 냉소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주옥 씨가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온다. 고객 지원실과 QA팀 직원도 보인다. 사무실은 이내 화장품 냄새로 가득 찬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박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따르르 쏘아댄다. 전년도 대비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이에요. 요즘 사장님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박 실장의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한다. 다들 입을 다문 채 업무 일지를 내려다본다. 박 실장이 커플 매니저들의 실적과 현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업무를 지시한다. 김선우 씨, 지난주에 올린 매칭안 잘 진행되고 있겠죠? 사장님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회의를 마치고 나가던 박 실장이 선우를 따로 불러 껄끄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네, 알겠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까딱 숙이며 대답한다. 최 과장인가 뭔가 하는 그 남자 위에다 콩콩을 묻힌 거 아냐? 박 실장의 뒤통수를 흘금거리며 주옥 씨가 한마디 거둔다. 윗선에 따로 봉투를 찔러준 게 아니냐는 말이다. 주옥 씨만의 표현법이다. 가슴이 뜨끔했지만 내색을 하지 않는다. 글쎄 그럴지도. 뭐 그래서 뜻대로 된다면야 좋겠지만. 박 실장이 말한 매칭 대상은 둘 다 VIP 회원들이다. 성사될 경우 그녀의 실적에 적잖이 도움이 되겠지만 위험 부담 또한 그만큼 크다. 퇴근하고 이거 어때? 주옥 씨가 술잔을 기울이는 신용을 한다. 약 먹는 처제의 허구한 날. 그 말은 혀끝에서 미끄러진다. 선우는 이번에도 애매하게 웃음을 짓고 만다. 일 끝내고 그때 그 카페에서 보자고. 주옥이 선우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선우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인다. 뭐가 그리 바쁜지 주옥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간다. 호텔 커피숍은 가을볕이 난만하다. 선우는 창밖을 본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인도의 수북이 깔려있다. 은행알이라도 찾는지 한 노인네가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살피고 있다. 청산 배당채라고 은행알에는 독성이 있어. 하루 5알 이상 꾸준히 먹으면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키지. 기본 안주로 나온 은행알을 포크로 찍으며 민수가 한 말이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나무에 그 나무가 품은 열매에 독성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독성이라고는 하지만 상대방에게만 해당될 뿐 자신에게는 자양분의 한 요소일지도 몰라. 민수가 덧붙인 말이었다. 민수의 절제력도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그날 민수가 먹은 은행알은 딱 5알이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칠레산 와인 3병이 바닥났다. 고소한 게 와인 안주에도 제격이네 하면서도 민수는 더 이상 은행아를 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5알이 경계였던 것이다. 민수는 머리와 가슴이 잘 호응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선우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선우는 민수가 자기를 대할 때에도 일정한 경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계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궁금했다. 어머, 죄송해요. 차가 밀려서. 선우가 기다렸던 여자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는다. 선우 역시 뭐 대수냐는 듯 환한 미소를 짓는다. 선우는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서 꺼낸다. 죄다 최 과장에 관한 것들이다. 제가 꼼꼼히 분석한 바로는 2분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민지 씨 쪽 리스크가 이만큼 있긴 해요. 선우는 엄지와 검지로 5cm 정도의 간격을 만들어 보인다. 아, 네. 새침했던 표정이 한결 누그러진다. 여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는다. 그리고 다리를 꼰 편한 자세로 자료를 훑어본다. 선우는 다이어리를 넘기면서 여자를 훔쳐본다. 사파이어 목걸이에 베르사체 원피스, 가방은 루이비통이다. 눈에 익은 것들이다. 여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입해본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다.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잠시 맥적게 앉아있던 선우는 손가방을 당겨 손목시계를 꺼낸다. 수동식 롤렉스이다. 휴대폰의 시각과 맞춰본다. 2분의 오차가 있다. 시간을 조정한 후 태엽을 감는다. 아버지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시간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서 흐른다. 선우는 여자가 보기 전에 시계를 얼른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신지로이드 하나를 꺼내 입에 넣는다. 갑상선 호르몬제이다. 어머, 어디 아프신가 봐요? 언제 봤는지 여자가 파일을 넘기다 말고 묻는다. 아, 아니에요. 그냥 몸살기가 좀 있어서. 선우는 얼버무리고 컵을 든 손으로 마저 읽으라는 신용을 한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옥 씨는 보이지 않는다. 오후에 미팅 파티가 있다더니 그곳에서 곧바로 퇴근한 모양이다. 최 과장과의 통화를 끝낸 선우는 새로 수집한 프로필을 기존 회원들에게 발송한 후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때 가방에서 벨소리가 울린다. 선우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다. 일 끝났으면 카페로. 주옥 씨가 보낸 메시지이다. 어디서 보고 있기라도 한 듯 때맞춰 보냈다. 못 말려. 선우는 피식 웃는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두고 나온 선우는 곧장 버스를 탄다.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고 택시를 타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이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꽤 혼잡하다. 선우는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는다. 헤헤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와중에도 2 여학생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아이돌 스타이다. 마음에 드는 사진은 즉석에서 주고받는다. 엄지를 몇 번 움직일 때마다 사진 속의 미소가 가볍게 전송되는 것을 보며 선우는 묘한 열패감에 사로잡힌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이 보낸 미소를 몽땅 회수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수에게 보낸 미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상투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생각나지 않는다. 미소와 비수는 둘 다 가녀린 선을 지니고 있지만 쓰임새는 다르다. 비수는 상처를 주기 십상이다. 버스가 멈추자 선우는 서둘러 내린다. 그리고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한다. 약속 장소로 가던 선우는
쇼윈도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베지색 니트 원피스가 눈길을 끈다. 어디서 봤을까?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김민지? 두어 시간 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던 여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네로라 하는 금융업체의 간부로 있는 데다 학벌과 미모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른바 A등급의 여자 회원이다. 선우 회사에서 유치하기 힘든 고객인데 여자의 지방과 연줄이 닿는 사장이 힘을 썼다고 했다. 날씬한 몸매를 부각시켜주던 여자의 원피스가 떠오른다. 명품을 카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면 족하다. 사랑도 카피할 수 있다면. 선우는 가만히 고개를 젓는다. 약기운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신에게 선우는 당혹감을 넘어 연민을 느낀다. 선우가 건넨 자료를 훑고 난 여자는 그리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좋아요. 한번 만나보겠어요. 오늘 저녁 8시 괜찮겠어요? 저쪽과 상의해서 곧바로 연락드릴게요. 아무튼 잘 생각하셨어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데다 키, 용모, 매너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예요. 그리고 지금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데 머지않아 부친의 회사를 물려받을 거예요. 민지 씨 아버님의 회사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그래도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예요. 틀림없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 가지만 빼고요. 선우는 그 말을 속으로 삼켰다. 최 과장은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는 게 흠이었다. 주변을 탐문한 끝에 알아낸 정보였다. 한 자리에서 양주 두어 병은 기본이라고 했다. 게다가 폭탄주를 선호했다. 당연히 실수가 잦았다. 최 과장은 주저주저 하더니 술 때문에 이미지를 구긴 경우가 덜어 있다고 실토했다.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게다가 최 과장은 다소 개면적인 표정으로 덧붙였다.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그는 선우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뭐예요, 이게? 선우의 물음에 최 과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무튼 매칭되도록 힘 좀 써주세요. 선우는 그가 말한 덜어있다를 상당히 많다로 고쳐 기록했다. 장점은 부풀리고 단점은 축소하는 것, 인지상정이랄까.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런 양상을 보였다. 여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최 과장에게서 받은 봉투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선우는 커플 매니저였고 커플 매니저가 하는 일은 여하간 커플이 성혼에 이르도록 조율하고 추진하는 일이었다. 컨디션이 좋으면 양주 반병 혹은 와인 한 병 반 정도 여자에게 전할 파일의 해당 항목에 그렇게 기입했다. 하긴 그렇게 따지면 여자도 만만치 않았다. 여자는 엄밀히 말해 제 얼굴을 잃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었다. 선우가 보기에 얼굴 거의 대부분을 뜯어 고쳤다. 제가 한때 탤런트를 꿈꾼 적이 있었걸랑요. 졸업 앨범의 사진과는 판이한 턱을 보며 선우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여자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처음에 여자는 코를 언급했다. 선우가 빤히 건너다 보자 여자는 뭘 그러느냐는 듯 배시시 웃었다. 솔직히 몇 군데 손보긴 했죠. 어쩔 수 없다는 듯 여자가 백기를 들고 살랑거렸다. 선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도 잊지 않았다. 이 분야의 베테랑들은 회원들이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점이나 단점까지 수집하기를 권했다. 물론 상대 회원에겐 극비로 하거나 완곡한 표현으로 애둘러대는 것을 전제로 했다.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혹은
뜻밖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했다. 뚱한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 대놓고 반발하는 회원도 있었지만 대개는 협조하는 편이었다. 그들도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상대의 치부를 상쇄할 치부쯤으로 여기는 게 마음 편했다. 선우는 최 과장에게 여자 앞에서는 술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 경우 술은 급속 냉동한 욕망을 녹이는 촉매제 같은 것이었다. 최 과장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호탕하게 웃고 나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자의 성형수술건은 비밀에 붙였다. 내심 찰코 산이다 싶었다. 뜻을 이루고 환호작약하는 최 과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뒤이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이는 엄마와 전혀 닮지 않은 뒤웅스런 모습이어야만 했다. 그리고 의혹의 눈으로 모녀를 번갈아 보는 최 과장의 얼굴. 선우는 습관처럼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커플 매니저가 품어서는 안 될 상상이었다. 선우는 도착된 심리에 빠진 자신을 응시했다. 어쩌면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도리질했다. 민수의 얼굴이 지워졌다. 오늘따라 주옥 씨는 급하게 술을 마신다. 뭐가 그렇게 급해? 선우가 한마디 했지만 허허 웃기만 한다. 카페는 의외로 한산하다. 조명기구에서 떨어진 빛이 탁자 위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선우는 동그라미 안에 놓인 안주와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문득 둥글게 모여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비록 그림 속의 화토불이었지만 가슴을 데우기에 충분했었다. 밝은 것을 앞에 두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럴 것이다. 선우는 한때 자신의 앞에서 빛을 뿜었던 것들을 그려본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는다. 휘둘러 보던 선우의 눈길이 가장 빛나는 공간에 머문다. 카운터 옆에 있는 벽걸이 수족관이다. 가자 저거. 주옥 씨가 술잔을 든 채 턱짓을 한다. 정교하게 만든 인공 물고기들이야. 의아한 표정을 짓는 선우에게 주옥 씨가 오금을 박듯 말한다. 아닌 게 아니라 수초 사이를 선회하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기계적인 패턴을 보인다. 주옥 씨는 선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 게다가 야광이다.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지. 주옥 씨가 선우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묻는다. 눈자위가 발그레해진 주옥 씨는 말이 많아진다. 여자가 말이지 글쎄. 오늘 있었던 미팅 파티 이야기이다. 미팅 파티는 커플 매니저들이 회원 유치와 카운슬링을 거쳐 엄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홍보성 이벤트이다. 결혼정보회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행사이기도 하다. 오늘 있었던 파티에서 여자 회원 하나가 히스테리를 부렸단다. 파트너가 대놓고 딴 여자한테 추파를 던졌나 보지 뭐. 가끔 있는 일 아냐? 선우의 입가에 조소가 어린다. 낯선 여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가는 민수의 모습이 스친다. 그렇지. 주옥 씨가 고개를 끄덕이곤 남은 술을 마신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주옥 씨가 시뜻한 표정을 짓는다. 하긴 선우도 고개를 끄덕인다. 화사하게 차려입은 선남선녀의 면면을 보는 게 고역일 때도 있다. 더욱이 그들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오늘 주옥 씨가 그랬다. 남자를 유형별로 나눈 뒤 상대에 맞는 대화법에서부터 식당과 극장에서의 에티켓, 심지어 첫 키스의 무드 조성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 코치하며
관리해온 회원이었다. 상담 때면 그럴 수 없이 다소곳하던 여자가 눈꼬리를 세우고 실축거리는 게 별일이다 싶었다. 급기야 여자가 남자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것을 보곤 할 말을 잊었단다. 그도 아니면 남자가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그 여자 노처녀라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공개 장소에서 그럴 수 있니? 게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게 뻔한데. 기가 막혀. 1대1 커플 게임으로 막 넘어갈 무렵이었다. 여자는 물이 뚝뚝 듣는 남자의 얼굴을 일별하곤 쌩하게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파티가 엉망이 된 것은 물론이다. 주옥 씨가 안 됐긴 하지만 선우는 그 여자의 행위가 왠지 기껍다. 그래, 다들 한꺼풀 덮어쓰고 있으니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 주옥 씨가 푸념하며 술을 들이켠다. 주옥 씨가 계산을 하는 사이 선우는 수족관을 본다. 주옥 씨가 말한 그대로이다. 물 빼고는 다 가짜이다. 인공 물고기들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사실을 알고 난 때문일까? 속이 느글거리는 기분이다. 산소 발생기에서 몽글몽글 나오는 물방울이 기억을 부풀린다. 민수가 떠나고 얼마쯤 지났을까? 선우는 뜰채를 들고 수족관 앞에 서 있었다. 수마트라 4마리가 유영하고 있었다. 민수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들이었다. 몸통에 줄무늬가 쳐진 앙증맞은 모습과는 달리 사나운 녀석들이었다. 들뜬 마음에 앞뒤 생각 없이 합사시킨 게 잘못이었다. 수마트라를 넣은 지 이틀도 안 되어 9마리의 구피가 떼죽음을 당했다. 하나같이 지느러미가 물어뜯긴 흉측한 몰골이었다. 고리도라스와 플래티, 네온 테트라와는 가능하지만 수마트라는 절대 안 됩니다. 수마트라에게 구피는 스파링 상대도 안 돼요. 잠시 갖고 놀다 꿀꺽해버리죠. 한마디로 간식거리에 불과해요. 전화로 문의했다가 열대어 가게 사장에게 핀잔만 들었다. 갖고 논다는 말이 복장을 긁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선우는 뜰채로 4마리의 수마트라를 떠올렸다. 앞날을 예견이라도 한 듯 4마리 다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어림없었다. 선우는 그들을 수족관 뚜껑 위에 올려놓았다. 활일 없이 입을 빠끈거렸다. 지느러미로 바닥을 치기도 했다. 선우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지켜보았다. 수족관에 달린 조명등이 뻣뻣하게 굳은 사체를 환하게 비춰주었다. 그 다음 날 선우는 다시 구피를 구입했다.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9마리의 구피는 모두 암놈이었다. 심한 갈증에 선우는 눈을 뜬다. 낯선 풍경이다. 맞아, 주옥 씨 집으로 왔었지? 소파에서 내려온 선우는 냉장고부터 찾는다. 냉장고 속에는 반찬통 몇 개와 물병만이 횡댕그렁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선우는 작은 페트병의 물을 단숨에 들이켠다.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다. 간밤의 일들이 떠오른다. 젊고 잘생긴 총각이 누님누님하며 곰살맞게 엉긴다. 이런데 처음이지? 김구나 책임지고 모셔라. 주옥 씨의 혹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어디였을까? 선우는 미간을 모으고 기억을 더듬는다. 카페를 나온 뒤 이 차를 외치는 주옥 씨에게 이끌려 들어간 지하주점. 정장 차림의 사내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느 주점과는 달리 앳된 총각들이 시중을 들었다. 다들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긴 총각들이었다. 정장 차림의 사내가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한 룸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처음이 아닌 듯 주옥 씨는 곁의 총각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파에 앉았다. 뭐해? 이리 와 앉아.
주옥 씨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선우에게 빈자리를 가리키며 손짓했다. 나는 이 누님처럼 순진한 여자가 좋더라. 은근한 목소리와 스킨십, 이런저런 장면이 뒤죽박죽으로 떠오른다. 술병을 들고 깔깔거리는 주옥 씨, 은근슬쩍 허리에 손을 두르는 총각, 뭐라고 소리 지르는 선우, 술을 엎지르는 주옥 씨. 정말 싫어. 화를 내며 주옥 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선우. 왜, 좀 더 놀다 가시죠. 끝까지 점잔을 빼는 정장 차림의 사내. 그제야 의문이 풀린다. 그래, 말로만 듣던 호스트바였어. 선우는 가만히 문을 열고 방 안을 살핀다. 주옥 씨는 곤히 잠자고 있다. 선우는 이불을 당겨 목까지 덮어주고 나온다. 장식장 위의 액자가 눈길을 끈다. 사내 아이와 찍은 사진이다. 주옥 씨도 아이도 해맑게 웃는 모습이다. 주옥 씨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 내 주량이 얼마냐고? 내 아이가 차지했던 가슴, 그 가슴의 눈끝만큼이라고 해두지. 주옥 씨의 목소리가 귓등을 스친다. 친권 소송에서 패하는 바람에 양육권을 넘겼다는 말을 할 때에는 눈시울을 붉히던 주옥 씨다. 빗발이 제법 굵어. 아무래도 오늘 야외 파티는 어렵겠는데. 주옥 씨는 와이퍼의 속도를 3단으로 높인다. 자동차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지나 도심으로 향한 도로를 탄다. 선우는 손바닥으로 유리창에 김을 닦고 밖을 본다. 2년 전 주옥 씨가 입주한 뒤 집들이 하러 올 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신도시다운 틀을 갖추었다. 덩그러니 외따로 떨어져 있는 갈빗집의 주차장에도 제법 많은 차들이 있다. 왜? 속이 안 좋은 모양인데 내가 운전할까? 선우는 주옥 씨의 안색을 살핀다. 괜찮아. 주옥 씨는 그 말만 하고 입을 다문다. 둘 다 간밤의 일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빗발이 점차 거세어진다. 와이퍼가 살려놓은 풍경을 빗발은 여지없이 지워버린다. 빗발과 와이퍼는 한 채의 양보도 없다. 대차게 움직이는 와이퍼를 보며 선우는 가늘게 한숨을 내쉰다. 현실은 과거를 지워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재현된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울 방법은 없다. 눈을 감아도 소용없다. 심지어 꿈속까지 쫓아온다. 속이 불편하더니 급기야 한기까지 엄습한다. 과로를 피하고 적정한 수면을 취할 것. 담당 의사가 힘주어 강조한 수칙이다.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언제까지 약물에 의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속까지 울렁거린다. 어쩌겠어. 세상에 맞춰 살아야지. 민수의 말이 이명처럼 울린다. 찰나의 순간에 움켜쥐거나 버려야 해. 때를 놓치면 나고자가 되는 거야. 민수가 욱박지르듯 말한다. 선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나는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침묵하고 있던 주옥 씨가 웬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난 그러니까 뒤를 너무 자주 보는 여자야. 이런 일에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유리해. 게다가 또 뭐? 주옥 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나랑 지내봐서 알겠지만 사실 나는 소극적인 데다 성격이 그리 박지 않은 여자야. 생각해봐.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야. 나처럼 그늘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안내할 자격이 없어. 킥킥 웃는 소리에 선우는 고개를 돌린다. 킥킥거리던 주옥 씨는 깔깔깔 소리내어 웃기 시작한다. 한참을 웃고 난 주옥 씨가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말을 잇는다.
이제 보니 선우씨는 헛똑똑이야. 회원들은 물론 선우씨와 나 누구 할 것 없이 가면을 쓰고 노는 한바탕 노름이라는 걸 몰라?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가면 무도회 같은 거야. 다들 가면을 쓰고 노래하고 가면 뒤에서 꿈을 얘기해. 왜 가면을 쓰냐고? 꿈이 깨었을 때 부끄러운 표정을 보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 꿈을 이루어도 마찬가지야. 또 다른 꿈이 이어질 테니까. 가면을 쓰고 노래하고 꿈을 얘기한다. 그럴듯한 비유라고 선우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늘은 뭐 선우 씨에게만 있어? 누군들 햇살 아래에서 해바라기만 하고 살 것 같아? 주옥 씨가 이죽거리듯 말한다. 글쎄 주옥 씨 얘기를. 선우의 말이 잘린다.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음악이 주옥 씨의 말도 거의 동시에 잘린다. 주옥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자동차는 마찰음을 내며 도로 가장자리로 미끄러진다. 자동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힌 다음 멈춘다. 무슨 일이야? 선우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주옥 씨를 바라본다. 오소리 같기도 하고 너구리 같기도 하다. 선우는 널브러져 있는 짐승을 내려다본다. 사체에서 흘러나온 피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희석된다. 붉은 핏물이 발치개로 번져온다. 선우는 입술을 깨문다.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한국에도 메머드급 태풍을 몰고 왔다. 특히 키코에 가입했던 회사들의 피해가 컸다. 그런 회사들 중 하나에 기계부품을 납품하던 아버지의 회사 역시 불똥을 피할 수 없었다. 부도 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이 회사로, 집으로 밀어닥쳤다. 그건 인간 쓰나미였다. 선우는 속절없이 휩쓸려갔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버지 행방은 묘연했다. 엄마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까? 선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혼한 아버지는 재혼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선우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민수의 부재였다. 민수는 그 즈음 중국에 나가 있었다. 그의 동료는 민수가 해외 지사 근무를 자원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말도 없이 떠난 민수는 메일은 물론 전화 한 통 없었다. 솔직히 선우는 진작부터 그런 전조를 감지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선우는 눈을 감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아버지의 회사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부정하고 싶었지만 매번 같은 시점이었다. 대학 시절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를 들이켜며 꿈을 얘기하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선우는 안타까웠다. 민수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신기루처럼 떠올랐다.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민수의 얼굴 위로 진심으로 기뻐하던 아버지 얼굴이 겹쳐졌다. 내심 민수를 사윗감으로 생각하던 아버지는 가끔 민수의 근황을 물었다. 그건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다. 선우는 대충 얼버무리곤 화제를 돌렸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청산하지 못한 부채와 삶에 대한 회의였다. 영안실에서 원래 형태를 잃은 아버지 얼굴을 확인했다. 턱과 목언저리엔 미처 닦지 못한 피가 엉겨 있었다. 선우는 자신의 남은 생 역시 온전하지 못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한 김 부장은 선우에게 조그만 쇼핑백을 건넸다. 옥상 난간 밑에 있던 것들을 담았다고 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구두와 안경, 그리고 낡은 롤렉스 시계가 전부였다. 빵빵, 경적 소리에 선우는 고개를 돌린다. 주옥 씨가 손짓으로 얼른 타라는 신호를 보낸다. 선우는 죽은 짐승을 도로변의 풀숲에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손목을 타고 내리던 핏물은 이내 빗물에 씻긴다. 자동차에 오른 선우는 수건부터 찾는다. 영락없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다. 출발 안 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난 선우가 입을 뗀다. 알았어. 주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건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짓말같이 비가 그친다. 주옥 씨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한 표정이다. 돌발 상황이었잖아. 다행히 차도 부서진 데 없고. 주옥 씨는 묵묵부답이다. 우리 죽 먹으러 갈까? 선우의 말에 주옥 씨는 머리가 아파 하며 고개를 젓는다. 그때 고객지원실 직원이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온다. 아직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선우의 말에 직원은 파투 다가와 귀갯말을 건넨다. 하도 성화를 부려서. 선우는 사무실을 둘러본다. 다른 직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선우는 노트북을 당겨 로그인을 한다. 할머니는 선우가 묻기도 전에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 서너 장을 내민다. 선우는 메모지에 없는 사항은 할머니에게 물어가면서 하나둘 기입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주옥 씨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런 기분은 선우도 마찬가지다. 업종에 어울리지 않게 고소득이다. 게다가 고상일변도의 취미가 왠지 뾰루지처럼 느껴진다. 하긴 사람마다의 뼛속을 어떻게 다 알겠는가. 선우는 의욕을 털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핀다. 전문대 기계공학과 졸, 39세, 2억 5천 전세, 키 172cm, 자전거 대리점 운영, 한 달 수입 500 안팎, 주량 소주 반병, 취미 자전거 하이킹, 연극 관람 및 독서, 클래식 음악 감상. 간신히 상담을 마친 선우는 직접 할머니를 배웅한다. 아드님을 만나서 확인할 것도 있고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던 할머니가 불이 나게 내리더니 선우의 손목을 잡고 복도 끝으로 간다. 할머니의 눈이 젖어 있다. 색시, 이 늙은이 소원 좀 들어주소.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현재 당신은 대장암 말기이며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우리 막둥이 장가드는 거 보고 죽음은 여한이 없겠소. 선우는 숙연한 얼굴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내친 김에 선우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담배꽁초가 수북한 곳이 눈에 띈다. 선우는 그곳으로 가서 난간에 기댄다. 담배꽁초는 어림짐작으로 보아도 10개비가 넘는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피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오른다. 선우는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본다. 여분의 비를 품고 있는 듯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은 모습이다. 시선을 아래로 향한다. 상아처럼 미끈한 빌딩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선우는 난간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든다. 가뿐히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을까? 가슴이 욱신거린다. 구급차가 달려가는 게 보인다. 삐뽀 삐뽀 하는 소리가 옥상에까지 들린다. 여기요 여기. 선우는 구급차를 향해 소리친다. 그러나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다. 사무실에 들어서기 무섭게 박 실장의 호출이 떨어진다. 주옥 씨는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선우의 물음에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당신이 우리 민지 담당한 매니저야? 박 실장의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중년 여자가 녹이 어린 얼굴로 다가온다. 네, 그런데 무슨... 미처 말을 맺기도 전에 여자는 따귀를 올려붙인다.
선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는 한 번 더 뺨을 갈긴다. 벌레 씹은 얼굴로 지켜보던 박 실장은 슬그머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깡패 같은 놈을 매너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신사라고 소개했다며. 나 참 기가 막혀서. 당신 우리의 얼굴에 얼마 들어간 줄 알아? 당신 연봉으로도 안 돼. 정밀검사에서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그놈은 물론 당신도 고소할 거야. 알겠어? 여자는 선우의 얼굴에 사진을 집어던지곤 문짝이 부서져라 닦고 나간다. 선우는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또 다른 손으로는 사진을 집어든다. 김민지, 그 여자의 얼굴이다. 눈두덩에 퍼렇게 피멍이 들었다. 입술도 찢어진 듯하다. 선우는 실내를 둘러본다. 남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선우는 창가 자리에 앉는다. 언제나처럼 가방에서 롤렉스를 꺼내 태엽을 감는다. 분침을 조정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주인을 잃은 시계는 강박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어딘지 모르게 깨느른한 느낌을 준다. 아까부터 선우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다. 커피숍 맞은편 인도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다. 그는 줄곧 한 곳만 쓸고 있다. 뭐지? 선우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응시한다. 잠시 후 의문이 풀린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환경미화원이 손으로 바닥에서 뭔가를 집어올린다. 피식 웃음이 나온다. 보도블록에 한사코 붙어있던 축축한 나뭇잎이다. 선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신다. 집착이란 단어가 생각난 때문이다. 여자가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폭력을 휘두른 최 과장이 떠오른다. 선우는 가만히 한숨을 내쉰다. 그렇게 따지면 틈만 나면 술자리를 만드는 주옥 씨도 회원들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바꾸는 선우 자신도 심지어 목숨을 버린 아버지도 뭐가 다르랴 싶다. 혹시 결혼정보회사에서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다. 작지만 군살이 없는 몸매, 어련 묻어내 보이는 인상이다. 그놈이 배운 건 많지 않지만 사람 되면 진국이요. 내 자식이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법 없이도 살 놈이라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등에 매달린다. 네, 맞아요. 앉으세요. 선우가 인사를 하고 상담일지를 꺼내려는데 남자가 입을 연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제 연배로 소개하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이네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선우가 입을 때려는데 이번에도 남자가 빠르다. 뭐 맘에 안 들면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나오긴 했지만 제가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란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할머니가 얘기를 잘못 전달한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 남자, 손톱만한 일도 부풀려 말하는 여느 사내들과는 달리 내세울 게 없다고 너비없이 말한다. 선우는 잠자코 남자가 하는 말을 듣는다. 숫대 보이지만 말 속에서 댕돌 같은 심지가 느껴진다. 고지식과는 다른 무엇보다 구접스러운 빛이라곤 전혀 없는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다. 남자든 여자든 눈을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지.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남자가 잠깐만요 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선우는 남자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연다. 어머니께서 말기암이시라니 상심이 크겠어요. 선우의 말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말기암이라뇨? 우리 어머니가 변비가 좀 있긴 하지만 암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영악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갈빗대 밑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인다. 선우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짓는다. 어머, 제가 잠시 착각했었나 봐요.
근데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선우의 물음에 남자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한다. 자전거는 뭐랄까, 순전히 내 몸과 마음을 이용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나 자신을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주도적인 운동이에요. 가장 정직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김새와 달리 남자는 언변이 여간 아니다. 가슴에 새겨둔 시를 암송하듯 막힘이 없다. 정직한 운동. 그렇군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자전거 대리점을 하신다면서요? 제게 맞는 자전거 빌려주실 수 있나요? 선우의 말에 남자는 반색을 한다.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선우와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린다. 잠시 후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진입한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자 선우는 자전거에서 내려 난간을 부여잡는다. 설마 뛰어내리려는 건 아니겠죠? 남자가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선우는 남자를 향해 걱정 말라는 뜻으로 가볍게 손을 흔든다. 선우는 허리에 두른 가방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낸다. 태엽을 감지 않은 탓에 시간이 멈춰 있다. 시계를 몇 번 쓰다듬고 난 선우는 가만히 떨어뜨린다. 일직선으로 떨어진 시계는 수면에 작은 점을 만들곤 사라진다. 선우의 시간을 간섭하던 아버지의 시간이 마침내 제 갈 길로 돌아간 것이다. 다행히 남자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런 남자가 왠지 듬숙하게 여겨진다. 오늘만큼은 커플 매니저가 아닌 성혼을 꿈꾸는 평범한 커플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분을 밝힐지 말지 그것은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이다. 사실 선우는 남자와 데이트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혹시 가면을 쓰셨어요? 선우가 가뿐한 목소리로 묻는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남자가 네? 하며 고개를 든다. 오늘 바쁘신데 괜히 만나자 했나 봐요. 아니요. 가면이라고 하셨어요? 나 가면 안 썼는데. 남자는 희죽 웃으며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는다. 아, 가면이 아니군요. 됐어요. 선우는 모처럼 소리내어 웃는다. 남자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 웃는다. 우리 다리 끝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예요? 선우의 말에 남자는 찌르릉 벨소리로 대답한다. 선우는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남자의 자전거가 그 뒤를 바짝 쫓는다. 아이쿠, 제가 못 따라가겠는데요. 남자의 서근서근한 목소리가 귓바퀴를 간지린다. 다리를 건넌 두 사람은 강변에 띄엄띄엄 서 있는 식당 중 한 곳으로 들어간다. 군데군데 얼룩이진 유리창과 여닫을 때마다 덜컥거리는 출입문, 그리고 마분제에 적당히 써서 붙인 차림표가 이곳이 서민 대상의 간이식당임을 말해준다. 선우는 시끌벅적한 실내를 둘러본다. 낯설면서도 신선한 풍경이다. 훤히 보이는 주방에서 할머니가 국밥을 퍼담고 있다가 두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보기는 이래도 이 집 국밥이 워낙 유명해요. 남자의 말에 선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실내는 손님들로 빼곡하다. 국밥을 나르던 여자가 빈자리를 가리킨다. 화장실 출입문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난감한 표정을 짓는 남자에게 선우는 뭐 어떠냐며 자리에 앉는다. 보기보다 털털하시네요. 남자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물컵을 건넨다. 에이 뭐려. 선우는 어깨를 으쓱한다. 남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선우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낸다. 광대뼈와 볼 언저리를 파우더로 보정한 뒤 베이지색 아이섀도를 덧바른다. 표정이 한결 밝아진다.
손댄 김에 립글로스도 살짝 발라준다. 삐리리 신호음이 울린다. 남자의 휴대폰이다. 퍼즐 한 조각이 떨어져 나온 그림이 뜬다. 화장실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다. 무슨 일로 이렇게 메시지가 잦은지. 잠시 머뭇거리던 손이 다가간다. 정보 수집에 익숙한 손이다. 손가락이 퍼즐을 건드리자 문자가 좌르르 펼쳐진다. 어이 친구, 작정대로 되어가고 있다니 다행이야. 그러게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다음 순서는 잊지 않았겠지? 텔미 썸씽이야. 공영 주차장 근처의 카페. 1층이 아니라 2층. 하여튼 입만 조심하라고. 잊지 않았겠지? 잘 나가다가 채무의 5천과 정가 경력을 토하는 바람에 망한 거. 이번에도 그랬다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선우는 재빨리 화면을 닫는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자는 습관처럼 문자를 확인한다. 선우는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일어선다. 남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선우를 따라 나온다. 식당에서 나온 남자가 쭈뼛거리며 말한다. 공용 주차장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어요. 텔미 썸씽이라고. 2층에선 강이 한눈에 보이죠. 선우는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한다. 남자가 움찔한다. 가면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선우의 말에 남자는 아연한 표정을 짓는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선우는 가방을 추스르며 돌아선다. 빈 택시가 보인다. 선우는 문득 생각난 듯 걸음을 멈추고 묻는다. 참, 저축액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남자는 허를 찔린 사람처럼 우물거린다. 한 5천 정도? 선우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선우는 고개를 돌려 택시를 불러 세운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진다. 아, 조금 모자라긴 해요. 근데 남자의 그 말은 선우가 닫은 차문에 튕겨나간다. 선우를 태운 택시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난다. 두 대의 자전거 사이에 서서 택시의 꽁무니를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선우는 차창을 통해 강을 내려다본다. 강물은 시침을 떼고 유유히 흘러간다. 턱을 괴다 말고 선우는 뺨을 어루만진다. 전혀 낯선 감촉이다. 너무 딱딱해. 선우는 저도 모르게 웅얼거린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세요.